걷기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걷기의 효과로는 심장마비 위험이 37% 감소하고 우울증과 고혈압이 치료되며 여러 가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크게 줄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생리통이 사라지고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걷는 사람은 대체로 사고가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며 온화하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도 잘한다고 하는데요.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인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걷기가 운명을 바꾼 일화를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질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는 생활 방식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루 1시간 걷기의 비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일본 아마존 건강 분야 1위 베스트셀러로 출간 직후 10만 부가 판매된 책입니다. 저자는 30년 동안 환자를 돌본 일본을 대표하는 가정의학 전문의인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입니다. 그는 걷기라는 단순한 운동법이야말로 모든 병을 이겨내는 핵심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걷기의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잘 걷기만 해도 아토피성 피부염과 변비, 우울증과 고혈압, 골다공증과 암까지 병의 90%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걷기에 힘을 들으시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나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다양한 환자가 내원한다. 다양한 질환과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이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당연한 나머지 오히려 등한시한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낫는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에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와 내 앞에 놓인 의자에 앉을 때까지 걷고 서는 자세에서 이미 연령과 노화 정도가 드러난다. 본인이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외출을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다.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기 바란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목과 고개를 앞으로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다.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빵빵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자세로 서면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므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쉽다. 평소에 구두에 뒷굽만 달았다면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 상체를 뒤로 젖히면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요통의 원인이 된다. 또한 복근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부 주변에 지방이 붙기 쉬워서 점점 배가 나온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사람도 있다. 좌우균형이 맞지 않으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자기도 모르게 한쪽 다리에만 중심을 딛고 서는데 이는 무릎이 상하는 원인이 된다. 익히 알고 있듯 오른발과 왼발의 구두 밑창이 균등하게 닳지 않는다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올바르게 서려면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밀어라. 그리고 등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말고 곧게 펴라. 배는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가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서라.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배꼽 아래 부분인 단전,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하라는 것이다. 단전과 견갑골, 골반만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어깨와 가슴, 등과 배, 허리와 다리의 위치가 바로 잡히는 것이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은 허리 부분의 모든 뼈를 총칭한다. 몸통이 골반 위에 놓이기 때문에 골반은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을 연결한다. 그런데 왜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는 편이 좋을까? 골반을 뒤로 놓으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한편 외래 진찰을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졌다며 걱정하는 환자도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누구든 골반이 틀어진다. 골반이 뒤틀렸다는 말에 상심하는 환자에게는 괜찮습니다. 골반은 다들 뒤틀려 있어요. 저는 더 심해요 하고 내 허리를 보여준다. 뒤틀렸다는 말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단정 짓기 힘든 알쏭달쏭한 표현이다. 모든 환자에게 하는 말인가 싶을 때도 있다. 원래 예순일은 고개를 넘기고 꼿꼿한 사람은 없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뒤틀려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여유롭게 교정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 단전에 힘을 주고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올린다. 이 말을 떠올리며 틈틈이 골반을 의식하자.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단전과 견갑골, 골반을 의식하면서 바르게 서는 방법을 익혔다면 다음은 걷기다. 책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걸어보자. 가능하면 전신이 비치는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기 바란다. 등을 구부리고 걷는가,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가, 배를 내밀고 걷는가, 한쪽 어깨가 내려왔는가. 위의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전과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기를 떠올리자. 이제 다음을 확인한다. 팔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가, 다리만 움직이며 터벅터벅 걷는가. 걷고 서는 모습에 나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히 나이가 많이 보이는 부분은 바로 팔이다.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팔을 흔들면서 걸어야 젊어져요라고 조언하면 열심히 팔을 휘젓지만 앞으로만 내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걸을 때 팔꿈치를 얼마나 뒤로 당기는가에 나타난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다음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된다. 복근을 의식하면서 상반신을 곧게 편다. 엉덩이 근육을 의식해 착지할 때의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와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며 허벅지를 살짝 내민다. 다리만으로 걷는 방법이야말로 하체에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훨씬 많이 지친다. 그리고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하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걷기 쉽다. 그러니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 두 가지만 유의하자.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걷게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령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다. 팔꿈치가 좀처럼 뒤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견갑골이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부터 틈틈이 견갑골을 움직이면 굳어진 주변 근육이 이완돼 걸을 때도 기분이 좋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 수 있다. 견갑골은 평소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걷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풀어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꿈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해 걸으려면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가 중요하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단전 의식하기, 견갑골 모으기, 골반 앞으로 기울이기를 소개했는데 하늘에 매달린 실이 머리끝을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는 방법도 좋다. 정수리에 연결한 실을 누군가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쭉 편다. 이때 가슴도 중요하다. 가슴을 열면 배가 확장돼 호흡이 깊어져서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며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하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바르게 걸으려면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끝으로 차듯이 내딛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세는 의외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포인트는 뒤꿈치부터 착지할 때 다리 위에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머리에서 발끝이 일직선이 되고 착지하면서 생기는 충격을 무릎과 허리뿐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해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다. 보폭은 약간 넓게 잡는다. 보폭에도 나이가 드러나기 쉽다. 나이를 먹을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걸음걸이를 상상해보자. 좁은 보폭으로 발을 탁탁 떨어뜨리며 걷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찬 걸음보다는
조금 넓은 보폭으로 걸어야 기분 좋게 온몸을 쓸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해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려면 100m만이라도 의식해서 걸어보자. 땅을 디디는 순간에 중심축을 일직선으로 만든다고 상상하면서 발 뒤꿈치로 착지해 발끝으로 지면을 차듯이 내딛는 과정을 반복하기만 해도 등이 쭉 펴진다. 사실 빠르게 걸으면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효과도 있다. 걷고 난 후에는 혈압이 걷기 전보다 20 정도 낮아진다. 시원하게 등을 펴고 걸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긴장이 풀리기 때문일 것이다. 적절한 운동은 뇌와 몸을 쉬게 한다. 모델 워킹의 기본은 등 펴기다. 견갑골을 모아 가슴을 열고 당당하게 걷는다. 더욱이 다리가 아닌 중심을 앞으로 내민다는 감각으로 상반신을 움직여라. 모델 워킹은 겉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올바른 걸음걸이로도 손색이 없다. 환자에게 바르게 걷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모델이 됐다고 상상하며 걸으세요 라고 권한다.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2배. 머리를 쓰면서 걷기도 추천한다. 치매 예방은 걷기의 효과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운동 방법을 제시했는데 50부터 30 빼면서 걷기와 끝말잇기 하며 걷기도 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는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억한 뒤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본인은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건강요법이다. 한 줄짜리 짧은 시를 지으며 걷는 멋스러운 방법도 추천한다.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꽝하고 번개가 치듯 떠오르거나 뿅하고 머릿속에서 튀어나온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이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된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진다. 나이가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심하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진다.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걷기야말로 종아리를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건강요법이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이다.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이다. 그러니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손과 발을 사용하면 뇌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걸으며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다.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를 정점으로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재생할 수 있다. 걸으면서 손발을 사용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 있는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걷기는 신경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수를 늘리는 비결이다. 독서와 똑같은 효과를 걷기에서도 얻을 수 있다. 관절염에도 걷기가 최고다.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이 손발 관절의 통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관절의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은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서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각해지면 관절 부분의 뼈가 변형된다.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더 아프면 어떡하지? 움직이면 아플 텐데 하는 걱정으로 걷지 않으면 관절을 지탱하던 주변 근육까지 손실돼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 따라서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 걷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 언젠가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오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걷기를 포기한다. 하지만 깔창과 같은 교정용품이나 무릎 보조기 허리보호대처럼 신체를 지지하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며 걸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걸어야 한다. 열심히 걷다 보니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환자도 결코 적지 않다. 또한 걷기는 질병뿐 아니라 장기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심장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이라면 심장병 환자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심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걸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걸으면 낮은 강도로 심장 박동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 재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장 재활이란 심장에 가벼운 부담을 주는 운동을 가리킨다. 걷기야말로 심장 재활의 기본이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에서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것이다.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인이 겪는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그 절반인 1% 이하,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더욱 낮은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고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아프리카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되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체계다.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면역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암은 노화의 일종이므로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역류성 식도염과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질환들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액이나 위의 내용물들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키거나 가슴이 쓰리는 등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한다. 기능성 위장 장애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불량과 복통,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가시지 않는 질환을 가리킨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통 등의 불쾌한 증상과 함께 설사 혹은 변비가 반복되는 질환으로 배변 후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 위와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예전이라면 메스꺼움과 속쓰림, 설사와 변비 같은 말로 설명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증상들인데 이제는 그럴싸한 병명이 붙어 약물 치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식도나 위와 장 등의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특별한 원인 없이도 위장 기능장애를 겪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기관은 바로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교감신경은 몸을 움직일 때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안정되었을 때 작용한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위와 장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지금 속이 안 좋으신 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라는 말이 되돌아오기 일쑤지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꼭 걷기를 권하지만 환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걷지 않는다. 이래서야 걷기 싫을 수밖에 없지 않은 생각이 들게 하는 여성도 많다. 높은 구두를 신고 변비가 심해서요. 약 좀 처방해 주세요 하는 환자를 볼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되곤 한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푸른이나 바나나도 효과가 있다더라 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시 걸어야 한다. 자리에 몸져 누운 환자는 혼자 힘으로 배변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누워서는 배에 힘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대변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지만 걷지 않은 동안 근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돼 장운동이 둔화된 것도 원인이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뇌 건강도 장이 결정한다. 최근 장내 세균이나 장내 환경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는가? 장내 세균이란 장 안에 서식하는 세균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장에는 3만 종류, 10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산다고 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약 60조 개라고 알려져 있으니 우리는 그보다 많은 수의 세균을 장 안에 품고 사는 셈이다. 장내 세균을 크게 나누면 20%는 유익균이며 10%는 유해균, 나머지 70%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중간균이다. 인간 사회는 환경이 나빠지면 좋은 사람이 줄고 나쁜 사람이 늘어난다. 장내 세균도 이와 같아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어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변비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결과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체내 면역 체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진다.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내뿜는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뇌와 장의 지배관계는 장이 아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장이 위이다. 장이 뇌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아도 명백하다. 지구상의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40억 년 전이고 동물로 진화된 시기는 5억 년 전인데 최초에 생긴 신체 기관은 장이었다. 지금도 히드라나 말미잘처럼 장만 존재하는 동물이 있는 반면 장이 없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 뇌보다 장이 우선이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의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현대인보다 6배나 많은 수치다.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업무 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도 없었으니 무슨 일을 하건 걸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보급된 뒤로는 좀 걸어볼까 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걷지 않게 되었다. 하루에 몇 걸음 정도를 걷는가? 저는 꽤 걷는 편이에요 하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하루 3만 보에는 당연히 미치지 않을 것이며 기껏 7,000보 정도가 나올 것이다. 회사의 직급이 오를수록 걷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과장 차장급은 하루 평균 7,000보, 부장급은 하루 5,000보, 승용차를 제공하는 임원급은 하루 3,000보를 걷는다고 한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역설적으로 건강에서는 멀어진다. 그러니 지난 반세기는 걷기를 잃은 시대이기도 하다. 걷기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라. 400년 전 사람들은 현대인의 6배 이상 걸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했다. 현대인은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걸을 일이 없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걸어야 한다. 걷기 좋은 신발을 고르는 3가지 방법. 신발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다만 멋을 위한 신발이나 평소에 신는 신발과 걷기용 신발은 구분하는 편이 좋다. 걷기용 운동화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볼 곳은 밑창이다. 특히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착지할 때 받는 충격을 분산하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본인의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을 골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국민의 발 모양에 맞춰 디자인하므로 국산 브랜드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직접 신어보고 몇 걸음 걸어보자. 시간대는 발이 붓기 쉬운 저녁이 좋다. 양손을 비워야 자세가 좋아진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백팩이다. 백팩을 매면 양손이 자유롭다. 기분 좋게 걸으려면 양손이 가벼워야 한다. 짐을 들고 걸으면 팔꿈치를 뒤로 당겨 견갑골을 움직일 수 없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과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걷기와 자주 비교되는 달리기는 발이 땅에 닿을 때 체중의 3배에 달하는 하중을 받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사람과 노약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죠. 반면 걷기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누구에게나 효과적입니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걷거나 외출 시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정도만으로도 일상에서 걷기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자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걸으면 명상할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면서 산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바르게 잘 걷고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